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역사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디를 배웠냐면 1930년대 바로 병참 기지와 정책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오늘은 봐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시 잊혀졌던 조직인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70페이지예요. 선생님 옆에 있는 68페이지, 69페이지 안 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아마 여러분 약간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고 한번 좀 점프해서 교과서 7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이 내용 여러분이 단 사진 2장으로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인물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 있는 인물이죠. 바로 김구 선생님. 오른쪽의 인물은 여러분이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하나의 사진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사진이지만 중국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싸우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는 이 사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과 열심히 일본과 맞서 싸웠던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실제로 의거했던 홍콩 공원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서 당시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할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이길래,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인물이길래, 또한 이것이 임시정부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기에, 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봅시다. 자, 당시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잠시 잊혀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잊혀졌던 이 조직이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한인애국단의 활동 그리고 194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이봉창 의사라는 이분은 한번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봉창 의사라는 인물이 일본의 천황을 공격했던 아주 센세이셔널, 발음이 왜 안 좋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뭐냐면 이봉창의 이 인물은 사실 약간 평가가 처음에 옛날에 애매했다고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누구보다도 친일파가 되고 싶어 했던 일본의 여러 가지를 흠모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가까이 갈 수 없는 엄청난 격차를 느껴졌던 거야. 민족적인 차별이었겠죠. 이 차별을 느끼면서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민족의 독립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람은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나라를 위해서 도울 것이 없겠습니까? 했을 때 김구 선생님이 하나의 도움을 주게 되고 이봉창 의사는 그것에 감명 깊게 감명을 받아서 이제 일본의 천황을 공격하게 돼요. 아마 이게 폭탄을 던져가지고 공격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실제 천황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다른 열차를 폭파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실패를 했던 사건이긴 했지만 일본에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김구였으며 김구가 조직했던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아까 이봉창보다 더 컸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상하이 홍콩 공원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니 갑자기 상하이 사건 그리고 윤봉길 도대체 임시정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걸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하냐. 바로 좀 약간 중국 당시 상황을 조금은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있고 이제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 옆에 있는 이제 중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위쪽에 당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얼핏 들었을지도 모르는 바로 뭐냐면 만주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실제로는 거의 일본의 괴뢰정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꼭두각시 같은 국가였는데 여기하고 계속 싸우게 되면서 중국과 일본이 계속 이렇게 다툼이 벌어져 있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처음에는 이 위쪽에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상하이에서 쭉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하이라는 지역을 누가 나중에 점령하게 되냐면 일본 군대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 상하이 지역을 이제 일본군이 점령해요. 일본군이 점령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자기네가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쟁 승리 기념식입니다. 막 와 파티하고 놀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봤던 이제 김구 선생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여기에 일본의 중요한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유의장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김구가 윤봉길한테 당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게 되고 윤봉길은 나라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 사건에 나서게 돼요. 자, 윤봉길은 당시에 매우 젊었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만약 우리나라의 독립이 앞당겨질 수 있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요거 한번 봤을 거예요. 바로 도시락 폭탄과 물통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물폭탄, 그러니까 물통으로 생긴 이 폭탄을 던진 게 맞고, 도시락 폭탄은 원래 불발되었다고 해요. 뭐 어찌됐든 윤봉길 의사가 이 폭탄을 약간 말해도 일본이 자기가 승리해가지고 와 파티하는 이상에 가지고 확 던져가지고 이제 난쟁이가 쏘아 올리는 작은 공에 폭탄이 빵 터지게 되면서 여기가 와르르 박살이 나게 돼요. 실제로 일본에 여기 때 유명했던 장군들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기도 했고, 거기에 관련된 엄청난 일본의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 시기는 내가 왜 띄워놨냐면,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이 사건을 떠나기 직전에 김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이제 손에 걸려있던 시계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좀 더 비싼 것 같으니까 김구 선생님과 바꾸시죠.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저는 아마 이 사건이 끝나게 되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시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시계를 구하게 돼서 김구 선생님의 시계와 윤봉길 의사의 시계 전부 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원래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임시정부라고 좀 이 상황에서 약간 기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남의 집 살림살이 하고 있었고, 별로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본을 강력하게 공격했다는 이 사실이 상당히 중국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았고, 또한 자신의 중요했던 도시였던 상하이를 이제 일본이 이렇게 앞에는 빵빠레 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것을 콧대를 콱 눌러줬던 윤봉길 의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할 일을 이제 한 청년이 해냈다면서 상당히 칭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당시 임시정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돈도 없었고 수많은 이제 애국지사들 잠깐 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바로 이 단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를 1931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조직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활동은 간단히 말하면 테러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봉창이라든가 아니면 윤봉길, 특히 밑에 있는 윤봉길을 좀 더 주목해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계기로 원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썩 탐탁지 않아 했지만, 이 사건이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중국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팍팍 푸시해주면서 도와주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서 아마 71페이지에도 지도가 하나 있을 텐데,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제일 처음에 있던 임시정부는 여기 상하이예요. 상하이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이 상하이 있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난징 황저우라든가 난징도 쭉 자꾸 중국의 왼쪽 본토 지역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바로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바로 중일 전쟁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게 되면서 상하이에 있으면 잘못하면 일본에 휩쓸릴 수가 있어가지고 자꾸 안쪽으로 이제 자기 위치를 옮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이제 모든 임시정부를 딱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김구 스스로 이제 단일 체제를 만들면서 하나의 당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미래통합당,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당을 만들어서 김구 중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말 안 했네. 제일 최종적으로 있던 지역은 바로 여기 있는 충칭이라는 도시예요. 충칭. 자, 임시정부가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하나의 문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임시정부의 처음에 건국 강령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하니까 교과서 잠깐 볼게요. 바로 70페이지 나와 있어요. 70페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당시 우리는 삼균주의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용어 자꾸 나왔지? 자, 이게 뭐냐면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경제, 정치, 교육,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뭐죠? 게임처럼 세 가지가 아주 균등하게 되는 것이 가장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중요하다. 왜냐면 일본이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교육 같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면 경제라든가 정치, 교육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배분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조소왕의 삼균주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중에 대한민국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교과서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내용이 있으니까 밑줄이라든가 그걸 잘 필기하거나 공부해서 알아두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대승전기가 국유화가 안정되고 쭉 해가지고 해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생활과 정치적 문화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세 가지에 균등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잠깐 다른 나라보다 잘 먹고 잘 사는 훌륭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지침을 만들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요 삼균주의라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건국을 기념을 만들게 돼요. 자, 나라는 이념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바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스스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군대가 필요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한국 광복군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으로 이끌어서 치는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원래 잠깐 생략하긴 했지만 뭐 지청천의 인물,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원봉 등이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매우 작은 군대를 시작했지만 중국 등의 다양한 국가들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힘을 강하게 만들게 되고, 미국이라던가 영국 등 수많은 특수부대와도 훈련하게 되면서, 최근에도 무슨 유튜브에 막 특수부대 나오는데 어쨌든 특수부대가 훈련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수준의 나름대로의 군사적인 힘을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고 1904년 만들어지고 나서 뭐 인도 등에서 파견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OSS 훈련을 거는 특수부대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 훈련하게 되면서 나중에 어떤 걸 계획했냐? 자, 우리나라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 이제 낙하산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전투기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 거기 낙하산 후루룩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기습하려는 방법을 세워가지고 이제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걸 언제 하려고 하냐면 아마 당시 예정으로는 1945년 아마 9월쯤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다. 8월, 10월, 바로 얼마 전이었죠. 광복절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광복해서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끝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스스로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뭔가 공을 세워야지 다른 나라한테 뭔가 자기의 힘을 어필할 수가 있는데, 열심히 막 헬스에서 단련만 해놓고 나서 뭔가 제대로 보여준 게 없으면 그 나라가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당시 나중에 훗날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복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건 나중에 추후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 한번 교과서 등 약간 노트를 꺼내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충칭 시기, 아까 말했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던 시기에서 임시정부는 이제 김구라는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국 강령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최소한 우리는 세 가지가 바로 삼위일체 세 가지가 중요해야 된다 해서 경제, 정치, 교육 세 가지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힘을 키울 바로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군대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뭐 일본의 선전포고에서 공격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예를 들면 영국군과 합쳐가지고 다양한 작전들을 수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과 이제 협력해가지고 국내에 공격하려는 작전을 준비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실현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으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1930년대를 봅시다. 193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있는 조그마한 하나의 조직이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약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어서 만들었던 특수 조직이었고, 여기서 활동했던 이봉창이라든가 윤봉길 같은 의사들이 열심히 활약하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위상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이 점차 공격을 쳐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중국의 안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김구가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 하나의 당이 필요하다 해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게 되고, 자, 한국 독립당에서 또 어떤 걸 하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건국의 이념이라는 걸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삼균주의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건 정확히는 김구 선생님이 말한 건 아니고 조소왕이라는 인물이 말한 거예요.
삼균주령 말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우리나라 스스로를 지키게 되는 광복군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여기서 광복군이 크게 활약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얼마 전이었던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단체명 그리고 거기다 아까 말했던 윤봉기라든가 이봉창 같은 인물도 꼭 기억하면서 이 내용들을 핵심들을 잘 파악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는 부분을 좀 다뤄볼 건데 교과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던 72페이지일 겁니다. 72페이지인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잠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슬프다. 일찍이 나라가 망할 때 죽지 못하고 치욕당할 때 죽지 못하고 살아남았으나 여기 핵심 포인트 노란색이에요. 이제는 이름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라는 부분의 포인트를 봅시다. 자, 아니 이름이 왜 없어?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더 설명이 있죠. 일본식 씨명 사용에 반대하여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씨명? 씨명?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씨명이라는 거는 간단하면 여러분의 성과 이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서준석이니까 서씨 아니면 준석 이렇게 이름이 합쳐지잖아. 근데 우리의 원래 쓰던 뭐 김아무또 뭐 돌쇠 뭐 영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이름을 이제 한국식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일본식으로 뭐 나카무라 아니면 다나카 이런 식으로 일본식 이름을 다 바꾸라고 한 겁니다. 아니 왜? 이해가 안 가잖아. 왜 갑자기 잘 쓰던 이름을 왜 바꾸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요 민족 말살 정책의 가장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민족 말살 정책을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당시에 일본에서는 어떤 식의 이제 패러다임이 약간 생각이 바뀌게 되냐면 1910년에서 20년대까지는 어디까지나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아예 다르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다르지. 우리도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당연히 다르게 생각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일본이 이제 전쟁이 급하게지다 보니까 어떤 식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여기에는 포스터를 좀 주목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여기에 한자가 좀 복잡하지만 여기는 일본이에요. 일본. 그리고 여기는 선자 조선인데 조선과 일본은 조상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조상은 결국 하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나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갑자기 회계망측한 이상한 이론을 만들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선일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걸 하게 되냐면 이런 문제예요. 자, 전쟁을 합니다. 바로 누가 하냐면 중국과 일본이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본이 젊은이 다 싹 끌어왔어. 다 남자를 끌어와서 전쟁 시켰는데 인원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되냐? 식민지 사람이었던 바로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도 같이 이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조선 사람들에게 총을 딱 줬어요. 그러면서 야, 너 앞으로 중국 사람들과 싸워. 앞으로 전쟁에 나가. 하면 총구리를 중국 사람한테 쏠지 아니면 그대로 돌려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일본 사람은 우리 맨날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이게 사실 이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다르다는 걸 교육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쓱 뺍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하나였던 거야 라면서 갑자기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 수타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뺏을 건 다 뺏냈고 교육할 기회도 당연히 다 차이가 있고 차별을 주는데 다만 군대만큼은 너네도 똑같이 가자 이런 거야. 옛날 군대를 안 보냈지만.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 이름이 조선 사람이다 하니까 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풀어줄게 하면서 일본식의 이름으로 강제로 바꾸라고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창씨 계명이라고 해요. 창조하다는 거예요. 씨, 욕 아니다. 성씨할 때 씨예요. 그리고 계명은 이름 바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바꿔라. 새롭게 창조하다는 것을 창씨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씨 계명 하는 건 좋아.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름 바꾸라 하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친구한테 갑자기 이름 바꾸라면
물론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귀찮아하거나 왜 굳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도 갑작스럽게 정부가 나한테 야 서준석 이름 별로니까 이름 바꿔 일본식으로 하면 어이가 없을 거야.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반응은 일본이 시키는 거는 뭔가 다 꿍꿍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니 내가 이때까지 조상님한테 받았던 왜 이름을 함부로 바꾸냐, 난 못하겠다 배째 하면서 배째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광수 같은, 예를 들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자신의 이름을 제일 먼저 바꿨다고 해요. 친일파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일본식 이름 많이 안 바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래서 일본에서 머리를 굴려요. 야, 너네 앞으로 이제 이름 안 바꾸면 너네 자식이라든가 관공서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불이익을 줄 거야. 학교도 못 들어가, 회사도 못 해. 그러니까 다 뭐든가 사회적 제한을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씨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좀 많이 바꾸게 됐는데, 너무나 이제 화가 나잖아.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주 비꼬아서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일본이 허락하지 않았던, 소위 말해서 깡따구가 셌던 사람들 이름 방법이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이누쿠소 구라에, 이거 뭐가 좀 비슷하다? 오버워치인가? 거기에서 뭐 그런데 구라에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누쿠소 구라에, 여러분이 일본어를 작년에 배웠으니까 혹시 약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누쿠소라는 것은 개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쿠라에라는 것은 뭐 삼키다 아니면 뭐 먹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개똥이나 먹어라. 자기 이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 이렇게 못 바꾸겠다 이거지. 똥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 미나미 타로, 이거는 모를 수 있는데, 타로라는 것은 여러분이 먹는 타로도 있지만 타로는 원래 일본어 형이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시 일본의 우리나라 총독이 미나미 총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미나미 총독의 형이다, 내가 왕의 형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비꼬아서 만든 사람.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가장 깡따고 했을 거예요. 미치노미야 히로히토. 벌써 내가 발음해서 이상하죠? 미치노미야 히로히토, 욕한 거 아닙니다. 바로 해석하면 당시 일본의 천황이 히로히토라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미친놈이야 히로히토, 일본의 천황을 욕하는 이름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알기로는 다 끌려가서 엄청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창씨개명보다 요 내용이에요. 황국신민의 서사라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72페이지인데 왼쪽 아래에 어떤 조그마한 꼬마 아이들이 무슨 뭘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일본의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게 되면 일본의 신사라는 곳을 가끔씩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약간 많이 다르죠. 이게 뭐냐면 일본의 뭐 천황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예전에 뭐 고위 사람들, 아니면 일본에 뭐 약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제사를 하는 곳인데, 뭐 어쨌든 일본 사람들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너네는 모두 다 황국, 일본을 말하는 거야. 황국은 일본 황제 국가, 그리고 신민이란 것은 이제 신하 아니면 사람 이런 뜻이라서, 그러니까 너는 일본의 시민이니까 이 설화사라는 것은 글이에요. 글귀. 그래서 요것을 항상 머릿속에 외우고 다녀라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황국 시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겠다. 우리는 황국 시민은 신해로서 단결하겠다. 세 번째, 우리는 인고 달린 힘에서 황도를 널리 떨치겠다. 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뭐 나쁠 거 없네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는 황제의 국가 일본의 시민으로서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겠다. 모든 걸 자신의 목숨을 바쳐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신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마치 초등학교도 아니지, 이제 자기 스스로 숟가락 떨 때부터 이제 그걸 무지하게 강조하고 세뇌시키게 돼요. 이거 왜 그랬냐? 최소한 첫 번째, 한국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받으면 그걸 생각 못 한단 말이야. 두 번째, 침략 전쟁에 내가 스스로 이제 한국 신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도 스스로 애국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하나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한국 신민의 서사예요. 당연히 이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는 이것을 미친 짓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은 이것을 외우거나 계속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싫어가지고 학교를 도망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국 시민의 서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나라 나중에 88월 1월, 발음이 왜 그러냐, 8.15 광복이 되었을 때 막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우와,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 해서 좋아하셨는데, 한 이 정도 꼬마, 아마 아주 애기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막 펑펑 울었다고 해요. 엥?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한국 식민이라고 항상 머릿속에 세뇌를 당했던 아이들은 일본이 망한 건 우리가 망했다라고 순수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기들 같은 초등학교 저교육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충격을 받았던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게 신사참배라는 건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식의 건물이 생긴 데 가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인사를 쓱 꾸벅꾸벅 해야 됩니다. 참고로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가장 A급 전범들,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왜 맨날 문제가 되냐면, 아마 최근에도 이제 가끔 뉴스라든가 이제 인터넷 등의 약간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아베 총리라든가 일본의 극우 인사들, 약간 보수 중에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일부러 가가지고 막 이제 참배하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 전쟁을 영웅들이라 생각해서 이 사람들 기리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 여기에 참배하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잠시 정리해보면, 민족 말살 정책, 우리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은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있지만 좀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일본식 시민을 강조했던 창씨 개명, 그리고 한국 신민의 서사, 아까 말했던 교과서, 아까 학습내용 확인하기 있던 이 내용들 잘 두 가지 보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하는 이 모든 한국말, 한국어를 아예 사용을 다 금지시킵니다. 모든 일상 용어도 다 일본어로 강조시키게 되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하게 일상 용어를 한국말 하다가 일본 순서가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매겼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저항했던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민족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난 두 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한 민족을 생각하잖아, 역사. 두 번째는 우리의 말할 수 있는 우리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씀으로써 우리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돼요. 또한 우리는 어렸을 때 같은 조상을 가짐으로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민족 말살전, 특히 말했던 우리나라의 말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누구보다 강하게 저항했던 인물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주시경 선생님과 조선어 학회라는 이 분들인데,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잊혀졌던 한글이라든가 잊혀졌던 모든 옛날 글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사전을 만들려고 해요. 딕셔너리. 근데 이걸 왜 만들려고 했냐면, 사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 최초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우리가 쓰던 옛날 말들, 이거 잃어버렸던 말들을 잘 정리해서 후손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 한글말 큰 사전의 가장 큰 의미예요. 물론 이 사전은 지금 바로 그때 만들어지지 못했고 해방 이후에 만든 게 완성되긴 했지만,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지금쯤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려가면 내리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말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 다른 말로는 우리의 한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사실 여러분 역사 내용 잘 기억 못해도 이런 주시경 인물 같은 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 선생님께서는,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의 모든 옛날 언문이라든가 훈민정 이런 말들 다 정리해서 우리 한민족의 글이다 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한글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조선어 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최소한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를 제정하고 우리나라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어떠한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런 모든 활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좀 읽어볼게요. 말이 길지만 좀 간략하게 보게 되면, 어떤 여학생들이 이제 수다 떨고 있었어요, 기차 속에서. 근데 기차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여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다 떨다 보면 자연스럽게 막 방언도 터지고 이제 장난도 치고 이제 욕설도 한번 하다가 우연스럽게 우리나라 말이 나온 거예요. 원래 일상에서 일본어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딱 나와서 일본이 갑자기, 야, 너 조선말 했어? 야. 이제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에 들어갔는데,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물건 다 꺼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서 화장품이니 책을 다 봤는데, 책 내용을 보다가 우연찮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일기장에서
일본어를 썼다고 해서 혼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부가 감을 찾았지. 야, 너 학교에서 한국말 배워? 조선말 배워? 그래서 아니, 마지막까지 거짓말 쳤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몰래 우리나라 한글을 연구했던 이제 조선학회까지 그게 모든 게 이제 들키게 되면서 조선학회는 모든 게 중지되고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연구 말이 없어지다가 해방 이후에 되고 나서야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말이 다시금 연구되었다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던 이 박영희 여사라는 분은 당시 우리나라 일기장 썼던 주인공이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했던 아마 사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지키는데 상당히 많은 힘든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그리고 한국말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말, 우리의 국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포인트였던 역사와 국어,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잘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이 이제 전장에 싸웠던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지키려 했던 이런 인물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상당히 길었지만 여러분의 학습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따라와 줄 거라 믿고 1학기 때 잘했던 것처럼 2학기 때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